인천공항에 매일 1,000명씩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입국하고 있습니다. 한 달이면 3만 명, 6개월이면 20만 명.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한 건 러시아가 항의했고 일본이 압박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는 이 사실을 조용히 처리하려 했습니다. 도대체 누구길래? 88년 전 이들의 조상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름도 족보도 나라도. 그런데 2025년 한 명의 전략가가 불가능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사라진 50만 명의 정체를 밝히는 일이었죠. 지금부터 아무도 몰랐던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산드르 김입니다. 아니, 이제는 김태호라고 불러야 맞겠네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태어난 고려인 3세로 국제관계학을 전공한 전략가입니다. 2025년 3월의 어느 봄날, 저는 광화문 광장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노인부터 아이들까지 모두가 손에 하나씩 서류를 쥐고 있었죠. 대한민국 귀화 증서였습니다. 그날 저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제 할머니가 평생 꿈꿨던 순간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1937년에 강제 이주당한 이후 우리 가족은 4대째 중앙아시아에서 살아왔습니다. 러시아어를 쓰고 러시아 학교를 다니고 러시아식 이름을 사용하면서도 우리는 늘 스스로를 조선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광장 중앙의 대형 스크린에는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50만 3,847명.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국적을 회복한 고려인의 총 인원이었습니다. 50만 명이 넘는 숫자였죠. 단순히 서류상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각각의 이름 뒤에는 100년 가까운 이야기가 숨어 있었어요. 제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건 2년 전이었습니다. 재외동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고려인 전문가를 찾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처음엔 단순한 행정 업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몇백 명 정도의 귀화 서류를 정리하는 일이겠거니 했어요. 하지만 첫 회의에서 들은 내용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전역에 흩어진 모든 고려인에게 국적 취득의 기회를 주려 했습니다. 전례 없는 규모였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고 가족관계를 추적하고 역사적 근거를 찾아내야 했습니다. 문제는 기록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고려인들은 강제 이주 과정에서 모든 것을 잃었어요. 호적도 족보도 심지어 본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8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구소련 체제 아래서 살면서 한국식 성명은 러시아식으로 바뀌었고 출생지 기록은 흩어졌으며 가족사는 단절됐습니다. 제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디지털로 복원하는 일이었죠. 단순한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사라진 역사를 되살리는 작업이었어요. 카자흐스탄 국립문서보관소, 우즈베키스탄 역사기록원, 러시아 극동지역 자료실까지 뒤져야 했습니다. 광장에서 한 노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90세가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어요. 그분은 떨리는 손으로 귀화 증서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인가요? 우리가 정말 한국 사람이 된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행정 업무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이건 한민족의 디아스포라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제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저는 6개월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기술적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판단했죠. 실제로는 2년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프로젝트 첫날, 저는 재외동포청 회의실에서 충격적인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고려인 신청자 1차 조사 결과였어요. 전체 신청자 52만 명 중 정확한 본관을 아는 사람은 고작 3%에 불과했습니다. 이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였어요. 한국의 국적법은 혈통주의를 기본으로 합니다. 조상이 한반도 출신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정작 당사자들이 자기 뿌리를 모르는 상황이었죠.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파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보내온 1만 건의 신청서였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이름란에는 이반 김이라고 적혀 있었고 본관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출생지는 타슈켄트, 부모 출생지도 타슈켄트, 조부모 출생지는 불명이라고 기록돼 있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사람의 증조부모가 언제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다면 어떻게 한국과의 연결고리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법무부 담당자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이런 식이면 승인이 어렵습니다. 객관적 근거가 필요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른 접근 방법을 생각했어요. 디지털 보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죠. 흩어진 파편 같은 정보들을 모아서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구소련 시절 기록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1937년 강제 이주 당시 소련 정부는 모든 조선인의 명단을 작성했어요. NKVD 내무인민위원회 문서였죠. 이 자료는 러시아 국립문서보관소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접근 권한이었어요. 러시아 정부는 구소련 시절 기밀 문서를 쉽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외교 채널을 통한 협상이 필요했죠. 한국 외교부가 나섰고 3개월간의 줄다리기 끝에 제한적 열람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모스크바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영하 15도의 추운 겨울이었어요. 국립문서보관소는 모스크바 외곽의 낡은 건물에 있었습니다. 담당 직원은 무뚝뚝한 중년 여성이었죠. 3일간만 열람 가능합니다. 촬영은 금지예요. 지하석으로 내려갔습니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선반마다 누렇게 바랜 파일들이 빼곡했습니다. 1937년 10월 작성된 문서였죠. 화물열차에 실린 조선인 명단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김영수, 이철호, 박순덕. 한글 이름 옆에 러시아어 번역이 달려 있었고 출신 마을까지 적혀 있었어요. 함경북도 나진, 함경남도 원산, 평안북도 신의주. 이들의 고향이었죠. 3일 동안 1만 2천 페이지를 스캔했습니다. 물론 촬영 금지 규정을 우회하는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노트에 필사하는 척하면서 초소형 스캐너로 작업했죠. 규칙 위반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데이터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IT 전문가 팀을 꾸렸어요. 우리는 AI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러시아어로 표기된 조선 이름을 한글로 역변환하고 출신지를 추적하고 본관을 추정하는 시스템이었죠. 예를 들어 이반 김, 출생지 나진이라는 기록이 있으면 시스템은 나진 지역의 집성촌을 이룬 김씨 본관들을 검색했습니다. 김해 김씨, 경주 김씨, 강릉 김씨. 역사적 인구 분포 데이터와 대조하면서 확률을 계산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확률은 증거가 아니었으니까요.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어요. 그때 떠오른 게 DNA 데이터베이스였습니다. DNA 데이터베이스라는 아이디어는 한국과학기술원 유전학 교수와의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됐습니다. 서울대 세미나에서였어요. 그분은 한국인의 유전적 계보 연구를 20년째 진행하고 있었죠. 본관별로 유전자 특징이 다릅니다. 교수님의 설명은 놀라웠어요. 예를 들어 경주 김씨와 김해 김씨는 Y염 색채 하플로그룹이 달라요. 밀양 박씨와 반남 박씨도 구별이 가능하죠. 제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려인들의 DNA를 분석하면 본관을 역추적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물론 100% 정확하진 않겠지만 적어도 범위를 좁힐 수 있었습니다. 재외동포청에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고려인 유전자 계보 프로젝트라는 이름이었어요. 예산은 50억 원, 기간은 1년.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어떤 담당자는 획기적이라고 했고 어떤 이는 비현실적이라고 했죠. 결국 청장이 직접 결재했습니다. 해봅시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승인이 떨어진 순간 저는 엄청난 책임감을 느꼈어요. 50만 명의 운명이 이 프로젝트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임시 DNA 채취소를 설치했습니다. 한국에서 의료진이 파견됐고 이동식 실험실도 함께 왔어요. 고려인들에게 공지가 나갔습니다. DNA 검사를 통해 본관 확인이 가능합니다. 처음엔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DNA로 조상을 알아낸다고요? 말도 안 돼요.
하지만 첫 번째 성공 사례가 나오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알렉세이 박이라는 60대 남성이었어요. 타슈켄트에서 평생을 산 고려인 2세였죠. 그는 자기 증조부가 어디서 왔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가족 중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Y염색체 하플로그룹 51b-M176 밀양 박씨 집성촌에서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유형이었어요. 추가 조사를 통해 1920년대 함경남도 밀양 박씨 집안이 연해주로 이주한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알렉세이에게 결과를 전달했을 때 그는 믿지 못했어요. 정말입니까? 제 본관이 밀양이라고요? 눈물을 흘리더군요.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기 뿌리를 알게 된 거였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자 신청자가 폭주했습니다. 알마티 채취소 앞에는 매일 수백 명이 줄을 섰어요. 타슈켄트, 비슈케크, 블라디보스토크에도 추가 채취소를 열었습니다. 3개월 동안 12만 명의 DNA 샘플을 수집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한국의 기존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와 대조 분석했어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유전학 연구팀이 총동원됐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전체 신청자의 68%가 본관 추정이 가능했어요. 완벽한 확증은 아니었지만 법무부가 인정할 만한 수준의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32%는 미해결 상태였어요. DNA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거죠. 특히 여성들의 경우 Y염색체 분석이 불가능했고 혼혈인 경우도 판단이 어려웠습니다. 저는 다시 문서 기록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어요. 일제강점기 자료까지 뒤지기 시작했죠. 국가기록원 일제문서 보관실을 찾았습니다.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제만주 조선인 명부가 있었어요. 192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의 기록이었습니다. 만주와 연해주를 오간 조선인들의 이동 경로가 상세히 적혀 있었죠. 더 중요한 발견도 있었습니다. 독립운동 관련 자료였어요. 일본 경찰이 감시 목적으로 작성한 문서였는데 연해주 독립운동가들의 가족 관계까지 기록돼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고려인의 상당수가 독립운동가 후손이라는 사실을요. 그들의 조상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 싸운 사람들이었어요. 단순히 가난해서 이주한 게 아니었습니다. 일제 문서를 분석하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단순한 행정 업무가 아니었어요. 이건 역사복원 작업이었죠. 1925년 작성된 일본 영사관 보고서를 발견했습니다. 제목은 연해주 불령선인 동태였어요. 불령선인이란 일제에 저항하는 조선인을 낮춰 부르는 말이었죠. 문서에는 무려 3,000명의 이름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김원봉, 이동희, 김좌진. 독립운동사에 나오는 유명한 이름들도 보였지만 대부분은 들어본 적 없는 이름들이었어요. 이름 옆에는 출신지와 가족관계가 적혀 있었습니다. 일본이 감시 목적으로 조사한 자료였죠. 저는 이 명단을 현재 고려인 신청자 명단과 대조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신청자 52만 명 중 약 8만 명이 이 독립운동가들의 직계 후손이었습니다. 전체의 15%가 넘는 숫자였죠. 재외동포청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동포 귀화가 아닙니다. 제가 보고서를 펼치며 말했어요. 독립운동 유공자 후손 지원 사업과 연결돼야 합니다. 법무부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가보훈처와 협의가 필요하겠군요. 독립유공자 후손이라면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증명이 문제였어요. 100년 전 독립운동가의 후손임을 어떻게 입증할까요? 족보도 없고 호적도 끊긴 상황에서요. 저는 다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번엔 카자흐스탄 크지로르다였어요. 그곳에는 고려인 1세대 노인들이 아직 생존해 계셨습니다. 95세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박순녀, 1930년 연해주에서 태어나 7살 때 강제 이주를 당한 분이었어요. 기억이 또렷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의병이었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일본군이 쫓아와서 만주로 도망쳤죠. 거기서 우리 아버지가 태어났고요. 1937년에 기차에 실렸을 때 할머니가 계속 울었어요. 조선으로 못 돌아간다고요. 이야기를 녹음했습니다.
구술 증언은 법적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교차 검증이 필요했죠. 같은 마을 출신 고려인들을 찾아다니며 증언을 모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이야기가 들어맞았어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독립운동가를 기억하고 있었고 가족 관계도 일치했습니다. 이 구술 자료를 일제 문서와 대조했습니다. 박순녀 할머니의 할아버지 이름이 일본 영사관 감시 대상자 명단에 있었어요. 1919년 3.1운동 참가자로 기록돼 있었죠. 국가보훈처에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심사 결과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인정됐어요. 박순녀 할머니는 80년 만에 자기 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였다는 걸 공식 인정받은 겁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고려인 사회가 들썩였습니다. 우리 조상도 독립운동가였을지 모른다는 기대감이 퍼졌어요. 증언 제공자가 줄을 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3,000건의 구술 기록을 수집했습니다. IT팀은 이 데이터를 디지털화했어요. 음성인식 AI를 활용해서 텍스트로 변환하고 지명과 인명을 자동 추출했습니다. 그 다음엔 역사학자들이 투입됐습니다. 서울대, 고려대, 한양대 한국사 연구팀이 검증 작업을 시작했어요. 일제 문서, 독립운동사 자료, 고려인 구술 증언을 종합 분석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청자 52만 명 중 최소 12만 명이 독립운동 관련자 후손으로 확인됐어요. 의병, 독립군, 광복군, 임시정부 관계자까지 포함한 숫자였습니다. 이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자 여론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고려인 귀화에 부정적이던 사람들도 태도를 바꿨어요. 독립운동가 후손을 외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졌죠. 정치권도 움직였습니다. 여야 구분 없이 지지 성명이 나왔어요. 이들은 단순한 해외 동포가 아니라 독립운동의 후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저는 광화문 정부 청사 브리핑룸에 섰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중간 보고를 했어요. 고려인 프로젝트는 단순한 귀화 사업이 아닙니다. 독립운동사의 복원이고 잃어버린 역사의 회복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어요. 구체적으로 몇 명이 독립운동가 후손입니까? 증거는 충분합니까? 언제 완료됩니까? 숫자로 답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독립운동 관련자 후손은 12만 3천 명입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날 저녁 뉴스 톱을 장식했습니다. 고려인 12만 명, 독립운동가 후손 판명. 댓글란이 뜨거웠어요. 찬성과 반대가 팽팽했지만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손 확인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더 큰 과제와 마주했습니다. 50만 명의 신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할 것인가? 기존 행정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했어요.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는 연간 귀화 처리 건수가 1만 건 정도였습니다. 52만 건을 처리하려면 50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왔죠. 이건 현실적이지 않았어요.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카이스트 AI 연구소와 손잡았어요. 블록체인 기술과 인공지능을 결합한 디지털 신원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죠. 이름은 K-루트 시스템이었습니다. 뿌리를 찾는다는 의미였어요. 이 시스템은 3가지 핵심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자동 계보 추적 기능이었습니다. 신청자가 아는 정보를 입력하면 AI가 관련 역사 기록을 자동으로 검색했어요. 일제 문서, 소련 기록, 한국 호적 자료를 동시에 뒤졌죠. 사람이 하면 몇 주 걸릴 일을 10분 만에 해냈습니다. 둘째, DNA 매칭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유전자 데이터를 입력하면 본관 후보를 확률 순으로 제시했어요. 단순히 추정만 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 인구 이동 패턴까지 고려했습니다. 정확도는 83%에 달했죠. 셋째, 블록체인 기반 증명서 발급이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기록됐어요. 위조가 불가능했고 누구든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법적 신뢰성을 확보하는 핵심 장치였죠. 시스템 개발에 8개월이 걸렸습니다. 2024년 9월 드디어 베타 테스트를 시작했어요. 알마티의 시범센터를 열었습니다. 첫날 300명이 찾아왔습니다. 대부분 반신반의했어요.
키오스크 앞에서 망설이는 노인들이 많았죠. 터치스크린 사용이 낯선 분들이었습니다. 안드레일이라는 젊은 고려인이 먼저 시도했습니다. 27살 IT 엔지니어였어요. 화면에 이름과 부모 정보를 입력했죠. 시스템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30초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증조부 이름, 출신지, 본관 후보까지 표시됐어요. 전주 이씨 90% 확률, 경주 이씨 7% 확률. 관련 역사 기록 링크도 함께 떴습니다. 안드레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증조부 이름은 처음 보는 거였어요. 할머니도 모르던 정보였죠. 이게 정말 제 조상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25년 연해주 이주자 명단에서 찾았어요. 그 순간 안드레이가 화면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틱톡에 올리겠다고 했어요.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죠. 제 뿌리를 찾았잖아요. 소셜미디어 효과는 엄청났습니다. 안드레이의 영상이 100만 뷰를 넘겼어요. 중앙아시아 전역의 고려인 젊은이들이 반응했죠. 나도 해보고 싶다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신청자가 폭주했습니다. 알마티 센터는 매일 1,000명을 처리했어요. 타슈켄트, 비슈케크, 블라디보스토크에도 센터를 추가로 열었습니다. 한 달 만에 10만 건을 처리했죠. 하지만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시스템이 답을 못 찾는 경우가 20%나 됐어요. 특히 여성 신청자나 고아 출신은 추적이 어려웠습니다. 기록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았죠. 저는 다시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직접 증거를 못 찾으면 간접 증거라도 모아야 했어요. 마을 단위 집단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타슈켄트 외곽의 고려인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100가구가 모여 사는 작은 공동체였어요. 1937년 같은 화물열차에서 내린 사람들이 함께 정착한 곳이었죠. 마을회관에서 주민 전체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같은 곳에서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함께 증언해 주시면 서로의 뿌리를 찾을 수 있어요. 노인들이 하나씩 기억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함경도 말씨를 썼어요. 우리 마을엔 박씨가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겨울에 명태를 말려 먹었다고 하더군요. 파편 같은 기억들이 모여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함경북도 경흥 출신이었어요. 1930년대 초 집단으로 연해주로 이주한 사람들이었죠. 일제 기록에서 확인했습니다. 1932년 경흥군 농민 200가구가 두만강을 넘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정확히 이 마을 가구 수와 일치했습니다. 이 방식으로 30개 마을을 조사했습니다. 마을별 집단 출신지를 확인하고 그걸 개인 신청자와 연결했어요. 추적 불가능했던 20%의 절반 이상이 해결됐습니다. 2025년 1월 시스템이 안정화됐습니다. 처리 속도는 하루 5,000건에 달했어요. 정확도는 90%를 넘어섰죠. 이제 남은 건 최종 승인이었습니다. 시스템이 완성되고 처리 속도가 빨라지자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반발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움직인 건 러시아였어요. 2025년 2월 모스크바에서 외교공안이 날아왔습니다. 대규모 인구 이탈은 양국 관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겉으로는 우려를 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경고였습니다. 러시아 극동 지역 지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고려인 사업가들이 갑자기 세무조사를 받았고 타슈켄트 한국어 학원에는 위생 점검이 들어왔죠. 압박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일본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도쿄의 한 싱크탱크가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한반도 인구 구조 변화가 동북아 안보에 미칠 영향이라는 제목이었죠. 50만 명의 인구 유입은 한국의 노동력 구조를 변화시킬 것이다. 이는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러시아어권 네트워크를 가진 인력은 유라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 분석은 정확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고려인들을 유라시아 경제 협력의 핵심 자원으로 보고 있었어요. 러시아어를 하고 중앙아시아 문화를 이해하고 동시에 한국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이들은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엄청난 자산이었죠. 일본 외무성도 움직였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비공식 채널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역사적 검증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서울로 긴급 소환됐습니다.
외교부 회의실 분위기가 무겁더군요. 차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김 박사, 솔직히 답해주세요. 증거는 확실합니까? 예.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12만 3천 명의 독립운동 관련자 후손 중 1차 증거를 가진 경우가 67%입니다. 나머지는 2차, 3차 증거로 뒷받침됩니다.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정치적 부담이 큽니다. 러시아와 일본이 동시에 압박하고 있어요. 속도 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화가 났습니다. 속도 조절이요? 이 사람들은 100년을 기다렸습니다. 몇 년 더 기다리라는 겁니까?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김 박사. 외교는 현실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실은 알마티에 있습니다. 90세 할머니들이 여권을 받기 전에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차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계속 진행하세요.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날 밤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의심할 여지 없는 증거를 만들 수 있을까? 그때 생각난 게 디지털 아카이브였어요. 모든 증거를 공개하는 겁니다. 투명하게 누구나 검증할 수 있도록요. 다음날 팀을 소집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자료를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겠습니다. 일제 문서, 소련 기록, DNA 데이터, 구술 증언, 전부요. 신청자의 94%가 공개에 동의했어요. 숨길 게 없다. 우리는 떳떳하다는 반응이었죠. 3월부터 아카이브 구축을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고려인 기록관이었어요. 한국어, 영어, 러시아어로 서비스됐고 누구나 무료로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름을 검색하면 그 사람의 계보 추적 과정이 모두 나왔습니다. 어떤 기록에서 발견됐고 DNA 분석 결과는 어떠했으며 어떤 증인이 증언했는지까지요. 공개 일주일 만에 방문자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해외 언론이 주목했어요. BBC는 블록체인 기반 족보 시스템이라고 보도했고 뉴욕타임스는 디지털 시대의 역사복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디지털 아카이브 공개 이후 국제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투명성이 신뢰를 만들어낸 거였어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지지 성명이 나왔고 미국 국무부도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4월 드디어 국무회의에서 최종 승인이 내려졌습니다. 고려인 특별귀화법을 즉시 시행한다. 법무부가 총동원됐습니다. 중앙아시아 각지에 임시 영사관이 설치됐어요. 알마티, 타슈켄트, 비슈케크, 블라디보스토크 4개 도시에서 동시에 처리가 시작됐죠. 저는 알마티 임시 영사관 개관식에 참석했습니다. 건물 앞에는 새벽부터 수천 명이 줄을 섰어요. 오전 9시 문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 신청자는 92세 할머니였어요. 영사관 직원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이분이 박순자 할머니시죠? 네, 맞습니다. 1933년 연해주 출생, 독립운동가 박승호 선생의 손녀로 확인됩니다. 직원이 대한민국 여권을 꺼냈습니다. 진한 남색 표지에 금색 태극 문양이 새겨진 여권이었어요. 할머니께 건넸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여권을 받아들고는 한참을 바라만 보셨어요. 그러다 갑자기 우셨습니다. 할머니가 여기까지 못 오셨어요. 할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남편도 다 못 봤어요. 나라도 봐야 하는데. 손녀도 울었고 직원도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이게 진짜 의미였습니다. 단순한 서류가 아니었어요. 100년을 기다린 귀환이었습니다. 그날 하루 1,000명이 여권을 받았습니다. 시스템이 점점 빨라졌어요. 한 달 만에 10만 명이 처리됐습니다. 5월부터 본격적인 귀국이 시작됐습니다. 인천공항에 특별 게이트가 설치됐어요. 첫 전세기가 도착했습니다. 알마티발 KE951편, 승객 300명 전원이 고려인이었습니다. 첫 번째 승객은 80대 할아버지였습니다. 타라프를 내려오다 멈춰 섰어요. 인천공항 땅을 바라보셨죠.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땅에 손을 대며 이마를 조아렸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입국장을 통과하는 순간이 가장 극적이었습니다.
여권을 내밀면 직원이 바코드를 찍었어요. 컴퓨터 화면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100년 만에 처음 듣는 환영이었어요. 이방인이 아니라 국민으로 대우받는 순간이었죠. 6월까지 20만 명이 왔습니다. 매일 수천 명이 도착했고 정착 지원이 시작됐어요. 임시 거주지가 마련됐고 한국어 교육이 제공됐으며 취업 상담도 진행됐습니다. 7월 전체 신청자의 절반인 26만 명이 여권을 받았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중간 보고회가 열렸어요. 재외동 포청장과 법무부 장관이 참석했고 저도 단상에 올랐습니다. 26만 명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디아스포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광장을 가득 메운 수만 명이 환호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이제 진짜 통합이 시작됩니다. 50만 명이 이 땅에서 뿌리내리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그날 저녁 뉴스는 온통 고려인 이야기였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광화문 광장에 50만 명이 모였습니다. 정확히는 50만 3,847명이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고려인 전원이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집단 귀화식이 열리는 날이었죠. 저는 무대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 2년간의 프로젝트가 이 순간으로 모이고 있었어요. 광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을 보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노인도, 중년도, 젊은이도,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손에 태극기를 들고 있었어요. 오후 2시, 재외동 포청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귀화식이 아닙니다. 100년 만의 귀환입니다. 1937년 강제로 떠나야 했던 동포들이 2025년 스스로의 선택으로 돌아온 날입니다. 대한민국은 강해졌고 여러분을 보호할 능력이 생겼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무대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호입니다. 2년 전까지는 알렉산드르 김이었죠.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가장 어려웠던 건 이름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본관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족보는 사라졌으며 기록은 흩어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DNA를 분석하고 문서를 뒤지고 증언을 모았습니다. 디지털 기술로 사라진 역사를 복원했어요. 그 결과 50만 개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박수가 울렸습니다. 여러분은 버려진 적이 없습니다. 조국이 약해서 찾아가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강해졌고 여러분을 모셔올 수 있게 됐습니다. 광장 곳곳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은 독립운동가 후손 대표 10명이 무대에 올랐어요. 가장 나이 많은 분은 98세 할아버지였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1920년 봉오동 전투에 참전하셨습니다. 일본군을 물리친 그날을 평생 자랑스러워하셨죠. 하지만 조국으로 돌아가는 꿈은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오늘 제가 대신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습니다. 우리 다 돌아왔습니다. 광장이 숙연해졌습니다. 50만 명이 함께 묵념했어요. 돌아오지 못한 조상들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묵념이 끝나고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러시아 억양이 섞인 한국어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간절했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노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불렀고 젊은이들은 목청껏 따라 불렀습니다. 식이 끝나고 사람들은 광장에 남았습니다. 같은 마을 출신을 만나 반가워하고 먼 친척을 발견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어요. 저는 광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곳곳에서 사람들이 인사했어요. 김 박사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뿌리를 찾았습니다.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50만 명이 이 땅에 정착하고 새 삶을 시작하는 과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생겼습니다. 100년을 정체성을 지켜온 사람들, 강제 이주도 견뎌낸 사람들. 이들은 강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멀리 광화문이 보였어요. 여전히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고려인 디지털 귀환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 총 신청자 52만 3,649명, 승인 50만 3,847명, 승인율 96.2%.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강한 조국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국력이 곧 국민의 존엄이라는 것을.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제 그 책임을 질 준비가 됐다는 것을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 도시 어딘가에 50만 명의 새로운 시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돌아왔습니다. 100년 만에 50만 명이 함께